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시간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프의 촉 시간에는 연쇄살인범 이기영이 무기징역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반성할 줄 모르는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로만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좀 과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1시간 시차로 실시간을 놓쳐서 오늘은 일찍 일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 곳에 있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시간 시차라고 하면은 어디에 가셨을까? 베트남 이런 데 가셨을까? 정확히 저도 시차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시아, 동남아시아권에 이민을 가신 건 아닌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멀리서라도 응원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매너킹님께서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혜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586 의원들 기득권, 권력에 취해서 이 암흑한 시대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투경찰로부터 곤봉을 맞으면서 민주투쟁을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기념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또 큰 반향은 없었다. 뭐 이런 평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 정리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그냥 봄 향기가 물씬 나는 봄의 또 옷을 입고 오셨군요. 자, 그런데 내용은 별로 봄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 제명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들려오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돈봉투 사태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도덕성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을 비롯해서 비명계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을 처음으로 제명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자 폭탄을 심하게 보냈으면 이렇게 당원을 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명된 당원은 누구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제명까지 당하게 된 거죠? 네, 제명된 당원은 전해숙 민주당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원은 이제 해당 당원은 당적을 박탈하고 최고수인 징계인 제명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 윤리심판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아마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자,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 내의 비명계와 친명계 의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어제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냥 이제 강성 지지자를 너무 결별하지 않으면 그냥 가라앉는다, 늪에 빠지는 것이다. 생각이 좀 다르다고 집단으로 공격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맡기겠나. 내 생각이 저기 가면 존중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표를 보낼 수 있겠냐 이러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일반 당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강성 당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많이 보내면서 아마 상당히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 분열이나 이제 허위, 거짓말, 선동, 욕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기를 이제 바란다면서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핵심
역할을 해줄 분이 이낙연 전 대표 아니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그 미국에서 체류 중인데요. 이제 다음 달 하순에 귀국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어야만 할 때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게 제 결심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귀국 후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총선에 뭔가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해석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에서 일단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혼자서 생각할 이야기는 아니니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 좀 더 이제 민주당 당원들과 이야기 후에 네, 정확한 행보를 이제 결정하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딱 잘라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안 말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조금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본격적으로 또 좀 시동을 거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슈도 있죠. 김재원 이 국민의힘당의 저는 아직 현재도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이제 자맹을 하다가 이제 자맹을 깨고 이제 김재원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이제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최다 득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 있다라면서 이제 활발한 정치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징계받은 거는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인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활력을 찾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뭐 본인이 이제 최다 득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오랫동안 지지해줬던 그런 당원들이나 이런 지지자들에게 이제 어필하면서 총선을 좀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는 지금 당원권 정지인데 그럼 본인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려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제 라디오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무려 5번이나 공천이 탈락했지만 단 한 번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출마하겠다. 내일 일은 어떻게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동안 5번이나 공천을 탈락했다는 거. 이 정도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아마 전광훈 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어필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던데. 네, 정광훈 목사와는 신당 창당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사실 저는 그분을 행사장에서 2번 만난 거 외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교류하거나 관계를 맺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무슨 소리예요? 행사장에서 2번 만난 거 왜 아무런 교류가 없대? 우리가 본 것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광훈 씨하고는 일단 선을 좀 긋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신당은 창당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네, 아직 뭐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1, 2위원 지난번에 회의해가지고 본인을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법적 대응에 대한 얘기도 물어봤었는데요. 김 네. 최고위원은 이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남기로 한 상태에서 네. 당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소송을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배동원님께서 정신승리는 국민의힘당 사람들의 기본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공존하는 세상님께서는 정치꾼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의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가 아무래도 좀 본격적으로 정계에 다시 진출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시동을 좀 건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재명 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일을 안 하고 못된 짓만 하는 의원한테 잘 좀 하라고 문자 보내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제명이라니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문자 폭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문자 폭탄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 작년이었죠. 이제 검수완박 때 문자 칭찬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많은 당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응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개딸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당원들이 이제 응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뭐 서로에게 좀 시너지가 되고 좋은 영향에 미칠 수 있겠지만 이제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부적절한 그리고 또 자신의 의견만을 너무 이야기하면 이제 당내 분열만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균형을 맞춰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사실 우리 이 기자한테 말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은 무슨 일만 생기면 맨날 개딸과 결별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비명계 의원들이 그 강성 지지당원들이 본인들에게 비난하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좀 더 감정적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뭐 뼈아픈 얘기일 경우에 조금 네. 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뭐 무분별한 욕설 그리고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네.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광고를 보면은 요즘에 좀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뭐 토마토 광고, 토마토에서 찍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토마토 패스, 합격으로 가는 토마토 패스 여러분들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또 오늘 대담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분들 정말 많다고 그러고요. 요즘에 진보를 표방하는 그런 방송 채널에 조회수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토마토 이 방송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저녁에 하는 이 스픽스 방송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요. 왜? 지지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짜증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속사포 랩진봉 최진봉 교수가 한번 시원하게 일가를 해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봉 교수도 얼굴이 별로 안 좋군요. 스펙스는 나를 잘랐거든요. 아니 지금 얘기했던 대로 무슨 조회수 안 나온다고 저를 자르던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은 정말 방송을 사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네, 진짜. 어제 보니까 어제 저 빠지고 처음 했거든요. 네. 제가 나올 때보다 더 안 나왔어요.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어젠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뭐 중요한데 네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다들 그렇죠. 힘이 빠져가지고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무슨 방송이 장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1년 내내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뭐 잘 되시기 바래요. 네. 네, 여러분 참 뉴스토마토는 제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뉴스토마토 애청자분들은 네. 진짜 마음이 좋고 제가 알기로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스픽스가 저를 잘랐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조회수 안 나온다고 저를 잘랐습니다. 좋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천사대교 SH님 잘림 진보 하하하 이러셨는데, 네, 머스러우미님 심리적 지식인 최진봉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할 수 없이 최진봉 교수님의 이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잘 해드리기 위해서 있는 지지 아니. 지정란님께서 누가 잘랐어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네 이러면서 우리 지연님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왜 잘라요? 네 역시
역시 뉴스토마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정말 저하고 대단하시다. 선생만 둘이 잘렸습니다. 네, 이분들이 다 또 스펙스 좀 보시던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알겠어요, 보세요. 알겠어요. 네, 자 우리 노복만 TV를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최진명 교수가 어제 잘린 서승만 박사와 함께 나오는 방송이죠. 노복만 TV. 자 이제 사적 방송 그만하고요. 네. 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지금 이제 면직 때문에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면직이라고 하는 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과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이 심사 점수를 뭐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이게 이제 면직 사유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네. 공소장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상희 위원장은 첫째는 이렇게 보면 돼요. 한상희 위원장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위원장은. 위원장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최종 결정할 때 같이 상임위원회가 같이 회의를 하는 5명의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들 5명에서 심사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고요.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꾸려져요. 제가 지금 이번에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여했을 때는 14명이었어요. 그중에 위원장은 이거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위원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는 민간인들이 다 하고요. 시민사회단체나 학계나 이런 데 추천한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심사 점수를 내면 그 점수를 가지고서 방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네. 근데 자, 첫 번째로요. 조선일보가 그럼 탈락했냐? TV조선이 탈락하지 않았어요. 조건부 재승인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계속 하도록 해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미달됐는데 그 미달된 점수를 조건부 재승인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사위원장, 그 당시 심사위원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재판은 받고 있고요. 그 교수님께서 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 방통위 국장하고 과장 두 사람이 또 구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은 그분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TV조선의 점수를 일정 부분 좀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결과는. 왜냐면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점수를 바꾼 거는 확인이 맞아요. 됐는데 그건 맞아요. 그 바꾼 게 실질적으로 뭐 이 TV조선을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목적으로. 아니라 네. 이렇게 원래 보통 점수가 확정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써놨다가 정리하고 의견 다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게 바로 그런 주장인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점수표를, 그러니까 저도 심사를 예전에 했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이 점수표를 줘요. 점수표 보면 쭉 칸이 있어요. 뭐 몇 점, 몇 점, 배점 몇 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써서 본인 생각할 때 잘못 썼다고 생각을 아니면 왜냐면 일주일, 제가 있을 때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심사를 해요. 서류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 보다가 또, 이거 좀 보다가 처음에 점수 줬다가, 이거 좀 저 잘못된 것 같네 하면, 보통은 이렇게 줄을 2개 끄고, 거기다 점수 쓰고 사인을 해요. 그렇죠. 도장을 찍거나. 예. 그게 이제 조작이라는 거예요. 저 줄 껐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심사위원이, 만약에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줄 끊고 그다음에 본인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 상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국장 과장과 그다음에 그 심사위원들 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점수를 예를 들면 20점을 줬다 그랬는데 갑자기 좀 텀이 있던 다음에 15점으로 바꿨다. 나중에 15점으로 바꿨다. 그러면 왜 20점에서 15점으로 바꿨냐? 그때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위원들은 자기가 만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죠. 고치면 안 돼요? 무슨 한 번 쓰면 고치지 말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TV조선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보자면 왜 고쳤어? 다른 건 안 고쳤는데 왜 얘네 것만 그렇게 고쳤어? 주장할 이럴 수 수도 있잖아요. 있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게다가 3명이나 구속이 됐으면 이거 좀 뭔가 구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표현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국장 과장과 예를 들면 이 심사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거나 이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인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방통위원이 첫째는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 구성을 편파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중에 뭐 대표적으로 민원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연처럼 이제 이런 단체에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었다. 근데요, 제가 심사할 때는요, 제 그냥 판단으로 보면요, 그때는 보수 진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위원, 그러니까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 민주당 추천위원이 처음에는요, 14명이 14명을 다 위원장 맘대로 뽑았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는 건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2014년도인 걸로 기억해요. 네, 제 기억에. 네.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예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진영 사람만 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방통위원이 누구냐? 양문석이었어요. 민주당 방통위원이. 양문석 박사가 방통위원장이었어요? 위원. 그쵸, 위원장은 위원이었죠? 아니지. 네. 민주당 추천. 네네. 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싸웠어요. 왜 자기 맘대로 하냐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또 좀 숫자를 줘라. 그래서 얻어낸 게 2자리예요. 14명 중에 2자리 얻어냈다고요. 14명 그 중에 한 명이 중에서? 저였고요. 네. 심사위원. 그러니까 14명 중에 2명이면 12대 2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했어요. 그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그거 가지고 그럼 처벌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안 그러더니? 아무 얘기 안 했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연 출신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추천한 게 문제다. 공정성에 시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전에 있던 모든 방통위원회 추천위원들 다 보세요. 보수진영에. 누가 더 많은지. 민주당이 잘못한 거네요. 12대 2에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 양문석이 얘기를 했지. 근데 안 근데 받아들인 거죠. 네, 안 받아들인 거. 왜냐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거의 정권을 갖고 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근데 그것이 반드시 평가에 점수를 조작했을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구성에 논란은 될 수 있겠지. 네, 왜 네. 그럼 편파적으로 구성하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노영희 변호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법적으로? 아니 그렇게 구성했으니까 이게 점수가 조작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그런 문제를 그렇죠. 삼고 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도 예를 들면 그런 과장이나 국장으로부터 이제 뭐 점수를 조작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런 보고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을 청문회를 어디서 했냐면 인사혁신처에서 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네, 인사혁신. 왜냐면 이제 면직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면직. 그러니까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러게요. 가서 물어봐 주세요, 제발. 왜 그러는지. 국민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 쫓아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걸릴 게 없나 봐요. 아직까지 왜냐면 없어요. 뭐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감사를 하고 이랬는데 걸린 게 없어. 네, 그러다 대단하네. 보니까 그분도 6월 며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무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던데 그분은 대단한 없나 건데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한상혁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그러는 이걸로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면직 처분을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도가 아닌 의심이 든다가 아니라 시도인 것 같은데 전 광명 씨께서 이게 TV조선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런 질문 하나 들으셨고 역지사진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지치거나 체념하지 말고 진보 인사들이 민주당원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힘을 보태야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지지당원들의 가슴에 피멍을 안기며 너무 많이 양보했는데 이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차라리 정도를 직행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왜 저 큰 걸로 안 보고 조그만 걸로 보세요? 이게 요쪽 게 망가져갖고 왼쪽 걸 보려고 그러면 약간 시야가 시야가 이렇게 요쪽 편은 자신이 제가 없나? 왜냐면은 최지목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얼굴 돌리면 아니 이상하잖아요. 얼굴에 요쪽에 자신이 없는 식으로. 이쪽만 보고 얘기해요. 저는 항상.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자꾸 딴 데 신경 아니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잘리지. 댓글 올리신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래요? 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TV조선 아니고 다른 데가 그랬으면 그랬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 달, 2달 남았어요. 그것 좀 더 있는다고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바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분들도 2달 안에 뭔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저는 잘 네. 그렇게까지 할 건 특별히 매너키님께서 최진무 교수님 힘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좋은 방송에 좀 꽂아주시죠 이랬는데 이 태도를 보니까 절대 꽂아줄 수가 없습니다. 노영이가 저를 못 막아줬잖아요. 자르는데 꽂아주니 뭘 꽂아줘요. 어쩌면 내가 그걸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조심해보세요. 강원희님께서 우리 최진무 교수님이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또 후원도 보내셨는데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하는 것은 뭔가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한 위원장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다 말했고 이게 바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 같은 걸 하면서 뭔가 좀 버텨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될까요?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박성중 의원의 말도 더 웃겨요. 보세요. 네. 박성중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네. 이분은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간사입니다. 네. 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분의 말이에요. 담당자들은 이 말은 이제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한 위원장이 암묵적 지시를 받고. 암묵적 지시. 진짜 웃겨 죽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바로 그걸로 걸었을 거예요. 암묵적 지시를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들이 심사 점수를 낮게 고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직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대요. 암묵적 지시가 뭔데요, 대체? 암묵적 지시인 것도 이상하지만 암묵적 지시가 설사 있었다 치더라도 네. 암묵적 지시가 있다는 건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난 게 없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만천하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구속돼 있는 과장과 국장 두 사람은 뭐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들과 뭐 대화를 했든 아니면 뭐 통화를 했든 뭐 이런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원장과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대. 뭘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죠, 대체? 자, 보세요. 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면직 처리하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각종 결격 사유가 있다. 특히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네.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아니 그래서요. 시끄러워 죽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렇게 발언했다. 이러면서 이게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암묵적 지시한 것을 반영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럽겠네. 욕 먹겠네.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증거가 기사는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뭐 네. 증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암묵적으로 고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승인 뭐 점수가 있다고 높게 하면. 나오니까 한 위원장이 일단 심기적으로 불편함을 얘기했고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들은 이 담당 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이 네.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바로 요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네. 점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지겠네, 욕을 좀 네, 먹겠네라고 한 말이 점수를 완전히 다 계산한 뒤에 나온 얘기인지 중간에 나온 얘기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점도, 점수를 고친 시점도 정말 막판에 마지막에 점수를 계산하기 바로 전에, 총점을 계산하기 전에 고친 건지 그 전에 고친 건지 그것도 시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 TV조선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했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들이 보기에 그럴만하네. 오히려 더 점수가 낮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이제 박성주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보지. 박성준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가 본데요. 네. 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2022년 10월 6일 한상혁 위원장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고 같은 날 양모국장, 이 양모국장이라는 사람은 구속된 사람이에요. 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조작도 하지 않았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은 위증이다. 이렇게 지금 박성준 의원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위증이냐라고 말했더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장이 암묵적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민정, 윤영찬 의원 등이 국정감사 내내 한상혁 위원장의 개인 변호인 노릇하기 바빴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가방위원장에게 한상혁 위원장의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 엄단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지금 최지명 교수 말에 의하면 박성준 의원의 그 말 자체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암묵적 지시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다. 이 말이 본인의 그냥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당신 고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이것도 느낌적 느낌이군요. 그렇죠. 느낌이죠. 상상,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그런 걸 주로 현 정부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점수 보고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왔지?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암묵적으로 당신 가서 고쳐와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 딱 보면서 얼굴이 예를 들면 딱 얼굴이 전화로 했는지 얼굴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컨대 그냥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랬습니까? 그리고 넘어가는 거 하고 야 진짜 큰일 났네. 혹은 내 좀 미치겠네. 아 이러면 욕 먹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조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본인의 지금 뭐 커리어가 완전 망가지는 그렇지. 거죠. 그런 것까지 하면서 하겠냐고. 그 국장은 늘공인데. 그렇죠. 게다가 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은 어공인데.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직을 걸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조작을 했다고 하면 뭐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시가 왔고 들었으면 본인한테 뭐 반대급부나 뭐 혜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의 KBS 정현주 사태냐. 그 당시에 정현주 사장 사실은 KBS 이사회가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던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영주 전 사장은 뭐 배임이니 뭐 뭐니 별별 이상한 정말 그 혐의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재판까지 갔다가 그랬었죠. 다 무죄 나오고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결론을 받았는데 정말 상처뿐인 영광이긴 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일단 그들이 원했던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 사장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가서 밝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맞아요. 지금도 한상혁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야지 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게 바로 제2의 정현주 사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대표가 말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왜냐면 정영주 사장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혐의 없음으로.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일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KBS 사장이 안 물러나, 정영주 사장이 안 물러났어요. 그렇죠. 물러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 거기도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KBS 이사회가 사장을 이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이 돼 있어요. 근데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해임권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그렇죠.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 정영주 사장 전에 뭘 했는 줄 아세요? 이사를 먼저 바꿨어요. 아, 이사들이 그러면은 해임하라고 투표하도록 그렇죠. 바꿔버렸군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여당이 훨씬 많아요. KBS 이사는 7대4 구조거든요. 전체 11명 중에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이에요. 네.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11명이 이사회예요. 네네. 거기서 사장을 선임하니까 선임만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근데 이사회 선임한 걸 대통령이 뭐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사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지금 이제 부산에 그분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부산에 있는 대학 교수였어요. 이분이 이제 그 여당 추천으로 들어와 있는 분인데 이분을 출장 가면서 보고 안 했다고. 학교에다가. 출장 간다는 말을 안 했다고? 그걸로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이사직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 이사에 오려면 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걸 보고 안 하고 갔다고. 학교에다가. 네. 교수가 무슨 뭐 아침 출퇴근 도장 찍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학교도 가끔 있어요. 뭐 어쨌든 근데 그게 해임 사유가 되나요? 이사에?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네. 그 뭐 학교 규정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그런 식으로 많은 이사들을 바꾼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회에 해임 안건을 올린 거예요. 근데 올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경영 부실. 그 다음에 뭐였지? 배임 맞아. 네, 업무상 배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을 한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린 거지. 아이고. 그래서 정인주 사장이 그때부터 법적 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2년인가 3년 걸렸어요.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에. 대법원 판결에 무죄로 최종적으로 그랬죠. 혐의 없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2년 3년 동안 그 사람이 직에서 물러나서 쫓겨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복직시켜야 되잖아요. 네. 복직 안 시켰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복직 안 시키고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 손해배상도 안 해줬어요? 손해배상도 안 해주고. 야, 이런 정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법치국가가. 지금의 이 구조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방통위원장이든 KBS 사장이든 MBC 사장이든 이런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법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네. 한상현 방통위원장 어쨌든 좀 그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방통위 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관련된 심사위원들 중에 몇 분 다 압수수색 당하고요. 위원장은 구속돼 있고 국장 과장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양새를 보면 정권 바뀌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어떤 노림수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정윤 사장을 쫓아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면직 취지는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절차이다. 그러면서 특히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2008년도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아주 많이 닮아있다. 방통위를 향한 수개월간의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제 기소까지 이르렀다. 기소를 빌미로 한 면직 시도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소하고 그 기소를 근거로 면직 처분까지 하려는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KBS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였고 네. 방통위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였고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감사가 사실은 면직 처분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기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기소권은 검찰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이 기소했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죠. 따져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기소됐으니까 면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기소된 이유 때문에 그 공소장 가지고서 면직 처분을 절차를 밟아간다고 하는 건 문제가 많죠. 판결문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어요. 법원의 판결문을. 네. 그건 어느 정도 법원이 그래도 물론 뭐 모든 게 100% 법원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근데 기소장이라고 하는 건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야말로. 그 검찰의 주장을 가지고 면직 처분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누가 그게 빠져나갈 수 있겠냐고요. 정말 그 정권 입장에서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날리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럼 공무원들 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경우가 나오든 말든. 그러네요. 자,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위원장에 대한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가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와 같은 이런 포털 뉴스 제휴 심사 관리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위험한 안 좋을 것 같은데. 뉴스 평가위원회라는 게 뭐냐면요. 예. 이게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언론사가 있고 검색이 가능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를 검색 가능하게 할 거냐. 이제 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첫째 화면에 올리는 그런 언론사, 그 다음에 안 올리는 언론사, 검색만 되게 하는 언론사, 아예 검색도 안 되는 언론사 그게 다 따로 있어요.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네이버에 어디 쳤는데 기사 검색이 쭉 올라오잖아요. 네. 그 언론사들은 이미 제휴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광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는 그런 포털에서 이런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만약에 그런 걸 다 관장한다면 그렇죠. 사실은 방통위에서 그냥 모든 뉴스를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어디서 하냐면 포털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알아서 제휴평가위원회 꾸리고 그 제휴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어떤 언론사가 신생 인터넷 언론사든 어떤 언론사가 우리 제휴 좀 해주세요. 네. 라고 요구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법정기구화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제 그러면 언론을 통제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언론 통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휴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통과해야만 언론사가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자금. 왜냐하면 광고료가 단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거기 통과해서 네이버에 검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요.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이버 검색이 되는 회사에 당연히 광고를 더 주지. 왜냐하면 더 많이 볼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색이 안 되는 언론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광고료가 낮아요.
그러면 결국 그 제휴평가위원회 통과를 통해서 네이버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언론사가 되도록 언론사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정부가 그걸 해. 만약에 법정기구하게 되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겠냐고. 아니면 재평위에서 평가해가지고요. 검색 가능하도록 해놓고도 나중에 탈락도 시킬 수 있어요. 검색이 안 되도록. 근데 지금 그 정부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혹은 방통위에서 추진하게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근거되는 게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이런 민간 업체가 2016년도부터 이렇게 포털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하니까 상업적으로만 흐르고 제대로 된 뉴스 보도가 안 되게끔 한다. 이게 원래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근거도 있지만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여기서 제가 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 둘이 검색해봤잖아. 예, 윤석열, 예, 윤 예, 대통령. 그게 이유예요. 아 그때 제대로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뉴스가 안 나왔다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밑자락 까는 거거든. 어허. 그런 일들이 있다. 정부의 비판적이다. 뭐 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여야가 다 비판적이에요. 네. 어느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누구도 지금 포털 사이트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저도 비판적 입장이긴 해요. 네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뉴스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해야 되는 영역을 왜 정부 기관이 나서 법정기구 하냐고요. 네. 그러면 정치권의 압력이나 아니면 정부의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탈락시키고 뭐 예를 들면 제휴가 되게 안 되고 하는 결정권을 법정기구 하게 되면 정치권이나 정치 권력이나 영향력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더 위험한 거지. 민간이 제대로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뭐 예를 들면 비판도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 제휴평가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그 제휴평가의 위원을 누가 추천한 줄 아세요? 협회들이 추천해. 협회라는 건 무슨 인터넷 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이 협회들이 다 언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이에요. 방송협회는요, 방송사들 언론 이익 대변하고요. 신문협회는 신문사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데,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 신문 협회가 있어요. 이런 데서 추천을 해요. 근데 그 언론사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잖아. 결국은. 네.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 사람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기가 속해 있던 협회에 추천한 사람이 와서 그 협회에 소속된 협회사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내겠어요?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저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지. 정치 권력이나 정치권이 그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토마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이러면. 아 그러네. 법정기구 하면. 뉴스토마토는 진짜 제일 먼저 죽겠네. 고소당했잖아요. 지금 두 건인가? 두 건인가요? 한 건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민간에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거기서 비판의 입장을 내는 건 오케이. 네. 근데 법정기구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드래곤님께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살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자유 외치면서 왜 하는 행동은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가요? 검찰 캐비넷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이 있는 거네요. 자,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년이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봉화를 찾으니까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무궁화꽃 접시 도자기 그리고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그리고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책 등을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뭐 그 무궁화꽃 접시 한반도 지도라고 하는 건 평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도 직접 방문하셨고 그때 김정일하고 회담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셨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더 확산시켰죠. 물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또 경직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의미라고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뒤에 대결 구도로 가잖아요. 신냉전 시대가 구축이 되고 핵개발 계속하도록 저렇게 만들고 저는 제가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무기적 경쟁, 군비 경쟁 또는 대결적 구조는 북한을 하여금 핵개발을 더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들게 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군부의 독도 탐찰사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깝게 지내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일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모습.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만행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비판을 하죠. 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진보의 미래는 현재 이제 다음 정권을 어쨌든 진보가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보진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뜻깊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담긴 그런 선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픽 시간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을 제명 처분했는데요. 제명 절차가 완료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경북도당윤리심판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A씨가 보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A씨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을 시킨 것입니다. 네. 문자 폭탄했다는 이유를 당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모 의원한테 보낸 문자예요. 이거는 문자인데 본인의 가족의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해숙 의원에게 보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전한 비판, 예를 들어서 의원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정책적 부분에서 왜 거기에 반대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인격 모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당내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비명계들이 계속 이제 저는 비명계라고 불려지는 의원들의 행동을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싸울 때는 총구를 어디를 겨누어야 적을 향해서 겨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울 때. 근데 총구를 옆에로, 뒤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싸우고 있는데 힘 빠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야당이 원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강력한 대여 투쟁이에요. 그게 야당이 할 일 아닙니까? 네. 야당 국회의원이 대여 투쟁을 하고 대야 투쟁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대표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해. 자, 그런데 이렇게 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명하고 나니까 이 강성 지지층이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원익 의원이 SNS에 올린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더불어 열린개혁민주당 괄호 열고 수박 파괴당 미꾸라지 사냥 매기당 윤석열 탄핵당 괄호 닫고 이렇게 당신 빨리 더불어 열린개혁민주당을 창당하세요 라면서 수박 의원 XX 등의 욕설을 포함해서 국힘당은 99% 쓰레기 집합소이다. 민주당도 70%는 쓰레기 위원들이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원득 의원이.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개딸하고 빨리 결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라앉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본인이 받은 문자 엄청 받았을 거예요. 본인들 두 분 다. 그 두 분 다 받았던 문자 중에 이 두 개 문자이고 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나 됩니까 대체? 몇 퍼센트 돼요 대체 그게? 아니 개혁의 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까? 아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맨날 그 개딸이란 이름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무슨 말만 하면 다 뭐 개딸이나 이런 말 하고 그 사람과 결별하라 이런 말 하는데 그건 확인된 것도 아니고. 모르죠. 그리고요 연령대도 다양해요. 남성 여성도 있고요.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판적인 문자를 보내는데 본인 두 분 문자 폭탄 받는다잖아요. 그 폭탄 중에 본인들이 가서 보여주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게 대표예요. 그러면 그게 한 개, 두 개,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모르겠는데 그거 한두 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입니까? 아니 본인들한테 비판적 문자 보내는 사람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 없어요. 너희 변호사한테도 비판하는 그 문자 오고 이래요. 예를 들면 문자는 안 와봤어요. 저는. 아무튼 이메일도 오고 이러잖아. 댓글도 오고. 근데 어쨌든 다 떠나서 그렇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받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은 욕 안 먹습니까? 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비판적 문자 받아요.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 예컨대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공격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대체. 네, 몇 개나 됩니까 그게?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마치 모든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 지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 마음이야 님께서 지들은 썩어 빠진 속이 시커먼 수박 버려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나라우주님께서는 왜 맨날 비명계만 욕합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바이라이프님 나도 당원인데요. 예.
그리고 외눈박이 물고기님, 나는 개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이고, 민주당에서 이런 논란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계속 지적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예. 아까 그 문자 보면 비명계만 맨날 욕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럼 대체 비명계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 당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면서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여당에 계신 분들 이분에서 얼마나 비판의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 중에요.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현재 국민의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퍼센테이지하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한 퍼센테이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은지. 그분들의 발언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네. 왜 그건 얘기 안 하시죠? 이재명 대표에서 비판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셨습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그러면 다음 어느 정당 소속이에요? 일단 최진명 교수님은 민주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아닙니다. 당원도 아니에요, 저는. 당원도 아닌데도 이렇게 쓴소리. 아니,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니, 기본적 예의 아니겠어요? 저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의총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 민주당 내에서 어떤 회의 있을 때는 정말 치열하게 비판해야죠. 네. 근데 나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TV조선 나가고 조선일보 인터뷰 하시고, 물론 조선일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당에 대해서만, 민주당에 대해서만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 네.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소속된 정당이에요. 내부에서 하세요,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최진명 교수님과 여기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프의 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의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 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 네, 건우박님께서 현재 구독자 27만입니다. 뉴스토마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27만이 주변에 한 분씩만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줘도 54만입니다. 우리 노변을 사랑하는 분들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말씀이 맞네요. 여러분들 네, 좀 구독, 좋아요 많이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베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척하면 촉이 온다, 육감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모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옷들 바꿔 입으시고, 예. 봄은 봄이네요. 예. 훨씬 좀 달라진 느낌이 딱 드는데. 저 구독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황당하네, 이분이 진짜. 아니,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2년 내내 해놓고는, 구독을 아직도 안 했다고요? 옆에 말하기는커녕? 저를 욕하셨잖아요. 야, 오늘 진짜 이렇게 심정적으로 좀 쪼잔한 분들이 많네. 우리 최 교수도 자기 잘렸다고 막 뭐라 그러고,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했다고, 구독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야,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잘해드릴게요. 예. 네. 자, 지난 19일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이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는 솔직히 놈이란 말을 붙이고 싶은데 이 사람은요, 택시기사를 죽이고도 그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이 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집에 빨리 못 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딸이 걱정돼가지고 아빠 어디야, 내가 모시러 갈게 이렇게 말해도 얼버무리고 자꾸 이상하게 대화를 연결시키지 않고 끊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진짜 사고 때문에 수습이 안 되고 경황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아버지 말을 순진하게 그 촉에 나와 있는 말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빨리 구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이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사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난
그거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더 짚어봐야 되는지를 한번 전문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기영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9개죠. 예.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기, 보복살인, 시체 은닉 등인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 이랬어요. 자, 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정확히 뭐죠? 판결문상으로는 기본적인 기본 팩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범행의 책임의 정도, 특별한 사정 이런 거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판결문의 얘기고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이게 연쇄살인, 그러니까 연결된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을 선고해왔던 지금까지 판례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2명을 살해했는데 두 범행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게 수사의 미진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검사의 무엇인가의 그런 게 미진인지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고 네.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탁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 어떤 공탁이 양형에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이 사건과 이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재판부에서는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했어요. 예외적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의 2명 이상 살해한 경우에 각각을 따로따로 살해했을 경우는 무기징역을 보통 선고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두 건의 살인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성을 이게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건지 아니면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요. 사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한테 뜻밖의 제보하고 또 여러 언론에서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이 놓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0일 날 이 택시 기사를 일종의 살해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그 집 말하자면 동거녀의 집이라고 하는데 놔뒀는데요. 그래서 다른 동거녀가 그걸 발견하고 갖고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롱 속에 있는 거를. 네. 문제는 근데 그때 아마도 제 추정이고 네. 기자들의 추정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고 바로 현장 보존을 못 해갖고 네.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기영의 모친이 와서 일종의 현장을 훼손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자가 담당 수사팀장한테 수사 책임자한테 물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두 사건의 연결성에 대해서 수사를 좀 깊이 했어야 되는데 깊이.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동거녀 살인 사건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동거녀는 시체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혈흔 패턴 분석, 현장의 혈흔 패턴 분석을 통해서 살인을 한 건 맞고 자백을 통해서 받았지만 두 사건의 연결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건의 연결점에 대해서 사실은 밝혀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판결문 상으로는 일반적인 얘기만 돼 있지 판결문 속에 들어있는 이 사건이 왜 무기징역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파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는 뭐 사형제가 가지는 문제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사 당시에 미진한 점 때문일 수 있다.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예, 말씀이에요. 예, 예. 그리고 교수님께 제보도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보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예.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 예. 현재 지금 증거가 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으로 현장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 특히 누구에 의한 훼손이냐? 범인의 부모. 예. 로부터 훼손이 됐을 가능성이 예.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CSI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돈 크로스 노란 딱지를 이거 경찰 들어가지 통제선 말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시신을 옮긴 다음에도 그 집에 통제선이 쳐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기자들로부터 확인한 부분이에요. 왜요? 그건 먼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무도 못 그러니까요. 들어가게 그래서 되려면. 그래서 그 기자분들도 저하고 통화한 기자분도 그랬어요. 보니까
왜 통제선이 안 쳐졌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경찰한테 물었더니 얼버무려가 그 다음에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이기영의 모친이 와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영의 모친은 이기영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형태의 물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혈흔을 닦아냈다 이거 이랬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그 이기영 모친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범인의 모친이니까 거기서 그냥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들 집에 가서 자기도 그냥 모르게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입니다. 그 집의 명의가 누구로 돼 있었냐면 그 피해자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동건정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그걸 왜 놓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의 소유주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하고 소유주와 이기영의 이름이 다르고 거기에 또 다른 동거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서 무엇인가 다른 단계의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있는 시신만 가지고 체포하는 걸로 거기서 멈춘다고 좀 해는 부분 때문에 당시에도 그거 가지고 이제 기사도 몇 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전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과정상의 실수가 결국은 형량까지 연결되는데 그 형량을 판정하는 판사님들은 그걸 모르죠.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있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시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게 바로 피고인이 유가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공탁했다. 이런 걸 이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탁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양형 사유로 하고 있느냐. 저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럼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이게 영향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입장은 이제 사실 피고인을 위해서 그렇죠. 변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대방이 안 받는다고 해서 공탁도 안 하고 이러는 건 오히려 더 괘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공탁을 해도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근데 이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님들은 공탁을 했기 때문에 양형으로 참작한다라고 판결문에 있으니까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극구 본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고 반성문 자체도 내지 않았는데 이기영이 그러면은 이 공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게다가 반성문 한 번도 이기영은 낸 적이 없고 지금 그렇죠. 그 이후에 인터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나온 걸 보면 이기영은 이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결문에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아니 그걸 어떻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판사님들은 무슨 원래 우리는 피고인들이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해도 야 난 네 말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돼갖고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반발하시는 건 문제 제기하시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기영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돈을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이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역에 여기 좀 파란색으로 좀 초록색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렇죠. 아버지 상으로 내역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출금 메모라는 거죠. 저거는 피해자의 총장 내역인데요. 네, 피해자 이체 내역인데. 이체 내역인데. 근데 저 행위를 한 건 이기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택시기사 살해한 후기 때문에 살해한 후에 마치 택시기사인 것처럼 택시기사가 자기한테 돈, 자기한테 돈 보내는 보내면서 하면서 아버지 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출금 메모라고 아버지 상을 쓴 겁니다. 와, 너무 이거는 야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이런 정신 이게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 건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사이코패스인 건지 근데 이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족이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조롱의 의미로 나 돈 빼간다. 조롱의 의미일 가능성도 분명히 아니, 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돈을 자기한테 보내면서 출금 메모로 거기다가 아버지 상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본인 상이라고 쓰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네. 그러면 뭐 본인 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누구 상으로 해갖고 돈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해면은 합리적으로 설명은 되는데 네. 이 아버지 상이라는 것은 화자의 주체라든가 네. 이 시각 하나도 안 자체가 맞죠. 안 맞는데 결국은 이기영 본인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건 맞다는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종류의
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에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이 아저씨가 사실 은행 앱을 막 이렇게 잘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없던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운받고 남의 핸드폰에서 이렇게 다운 받아놓고 저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네. 이런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 예, 보여주세요. 그 통장에 이런 있는 거는 통장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 그거 아시죠? 이제 앱을 받아 이런 이체해 놓을 테니까 맞는지 인증해 주세요. 예, 이게 이렇게 은행 앱에서 인증 운영하죠. 예, 몇 번 했다는 건 이 이기영 이놈이 계속 없는 앱을 깔고 저거 받아갖고 5번 했네요 지금 예, 보니까. 다 저거 한 겁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저 빨강색으로 네모 쳐진 거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요 1111이라고 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칸에 0000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1111이 이제 들어온 돈 내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 앱을 다운받을 때 이게 정말로 인증이죠. 본인이 얘기하는 그 계좌가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우리가 이런 이체할 테니까 이체되고 나면 뭐 그렇죠. 하셨어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농협. 다섯 번 됐다는 거는 그렇죠. 농협도 있고 우리도 있고 계속 한 게 이놈이 계속 야,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죠. 그것도 무려 그 안에서 3,500만 원 이상을 대출 받아서 자기가 그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범행을 한 이기영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한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한 게요. 보세요. 지금 이 피해자 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 상이라고 메모한 사람은 정말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두 번째, 아버지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가봤더니 장례 지도사님이 아버지 얼굴에 훼손이 너무 심해 충격받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굴을 보지 말라고 차라리 자기에게 조언했다는 거잖아요.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요 시간이 CCTV 상으로는 20분이 안 됩니다. 한 10분 안쪽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CCTV가 있는데 20분 동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동 시간 한 10분 안쪽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면 사실은 대단히 잔혹하게 이걸 뭉개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1심 판결하기 전에 자기가 최후 변론할 때 자기한테 중형을 선고해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해라. 엄벌에 처하는 걸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선심 쓰는 사람처럼 나온 거예요. 보통 연쇄살인범이나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영이 나는 굉장히 이 사회에 뭘 했기 때문에 당신들 날 보고 엄벌해, 나를 이렇게 일종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해갖고 이런 식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판정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통합심리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강한 사이코패스라는 것 정도만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범행의 연결 지점에서 적용이 됐는가. 예를 들면 이기영이 그 동고녀라고 하는 분의 시신을 왜 사실 여기 묻었는데 사실은 여기 묻은 게 아니에요. 저기 묻었는데 여기 묻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시신은 거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신만 찾으려고 했지 실제로 이 이기영이 왜 이런 장난질을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영이 나 여기다 묻었어요 라고 말해줬는데 가보니까 없어. 네. 또 저기다 묻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경찰이 그 사람 입만 쳐다보고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줄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농락하는가 이거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이게 이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걸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검찰이 이 씨를 상대로 통합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즉 강한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이 프로파일러가 사실은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기영은 이랬다는 거예요. 면담 도중에 아주 과도하게 예의를 지키더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 또 이기영은 행동 분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손으로 이마를 만지거나 입술을 누르는 입술 압착이라고 그러죠. 입술 압착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사이코패스인 건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 특징을 살펴보니까
예의를 과도하게 차리면서 일부러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인 양 그렇죠. 포장하는 능력이 포장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말 할 때마다 손으로 입만 만지거나 입술을 이렇게 건드리는 특징을 하더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특정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남의 실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굉장히. 남이 굉장히. 나를 보는 거를. 네. 그러니까 남이 나를, 그래서 이제 이기영이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범행했다는 걸 부모한테 알리지 마라라고 했지만, 그게 웃긴 인간이 사실은 첫 번째 현장에 모친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뻔히 알면서 부모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럼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경은 김포 지역에서 좀 산다는 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경 집이 부자군요. 예. 건물도 몇 채 있다고. 건물이 하는데. 몇 채 있어요? 예. 김포 쪽에서 이게 김포 토박이에 이게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얘가 그럼 뭘 했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전과를 보면은 청소년기도 꾸준히 이런 반사적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내에서도 사실 여러 큰 사고를 치고, 음주운전도 했고 사고를 치고, 일산 지역에서 계속 음주운전 사고 치고, 근데 전혀 이것이 교정교화라든가 법적인 어떤 테두리에 없이 그냥 지멋대로 범죄 저지르고 돈 뜯어내고, 이게 익숙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할 때마다 부모가 돈으로 다 맞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들 막 이렇게 선임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못 해준다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범인인데, 그걸 왜 이 수사를 이렇게 미진했냐? 추적을 그런 못했냐. 사람이 반성한다고 3천만 원 공탁해요? 뭐 말도 이런 안 되는 얘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그러니까 딱 그게 또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뭔가 좀 제한 액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형량이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2심에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다시 수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상에서의 어떤 놓친 부분을 다시 연결점을 찾으면은 유족이 원하는 대로 사형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형 선고도 중요하지만 사형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4명을 연달아서 살인했던 그 사람이 30년인가 20년인가 동안 계속 무기수로만 계속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을 살려주면서 우리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황당합니다. 물론 많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나쁜 혹은 반성도 전혀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나는 그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요거 하나만 시간 다 돼가지고 안 되긴 한데, 신창원 씨,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 1989년 강도치사 혐의를 검거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복역 8년째인 1997년에 탈옥을 했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2년 반 동안 별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도주국도 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다시 체포가 돼서 지금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1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생명에 지장이 없대요. 장난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극단적 선택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 여러 번. 2011년에도 있었었어요. 예, 여러 번 있었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종의 어떤 심리학자분들은 일종의 관종이다. 그건 관종이네, 진짜. 관종으로 계속 그 안에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교도관들이 살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더 큰 사고가 날까봐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심리적인 형태의,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징벌방에 가야 되고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본인이 탈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옥을 했기 때문에 감시하려고 하는 거를 인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자치 경찰 연구소장 같은 분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형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탈옥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수용자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봐줘야 되느냐? 만약에 이랬다고 보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게 행형 정책의 또 하나의 과제네요, 과제. 과제죠. 예. 자, 그는 편지를 쓰면서 나는 10년 3개월 동안 징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거나 도주를 기도한 적도 없는데 10년 5개월째 독방에 격리되어 있다.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되며 TV 시청을 금지당해야 되느냐? 엄중 격리된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를 많이 받고 나 또한
악몽, 우울, 장애,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간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으면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기 행동을 미리 암시하고 나에게 좀 관심 써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에이.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은 타로를 갖고 2년 동안 도망 다녀서 바깥에서 잘 살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런 타로 위험수를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도망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럴 때. 이해하려고 할수록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내일은요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